문장의 구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뼈대 1, 뼈대 2. 지난 14강의 내용을 오랜만에 떠올려 보면 뼈대 1 문장은 누가 뭐뭐이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어의 정체나 특성이나 시간, 장소, 정보 등을 밝혀주는 내용이죠. 예를 들면 토니가 아이언맨이라고 토니의 정체를 밝혀줄 때 Tony is Iron Man 이렇게 이 둘 사이에 적절한 비동사를 사용해서 뼈대 1 문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뼈대 2 문장은요, 누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어가 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내용이죠. 예를 들면 토니라는 주어 뒤에 먹었다는 동사를 나열합니다. 그러면 토니가 먹었다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뭘 먹었는지를 더 써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뼈대 2 문장 구조 형태를 네모 동그라미 네모, 네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네모, 네모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네 가지 모두를 공부했는데요. 사실 영어 문장을 형식적으로 잘 분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의 구조 분석은 명료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다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에 집중하기보다는 누구나 이해 가능한 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어 어순의 어떤 전반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뼈대 2 문장 구조 전체를 종합적으로 복습하면서 영어 문장 어순의 핵심적인 원리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상 마지막에 함께 영작해 볼 문장입니다. 각 문장의 내용을 미리 살펴보시고 어떻게 영작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먼저 여기 이 Tony ate cheeseburger라는 문장을 가지고 영어 어순의 핵심적인 개념을 설명할게요. 이미 너무 익숙하고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이 문장은 16강에서 배운 명사, 동사, 명사, 즉 네모, 동그라미, 네모 구조입니다. 각각을 편히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부르는데 우선 주어와 동사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어가 문장 맨 앞에 나오고요. 바로 뒤에 동사가 위치합니다. 주어는 동사라는 행위를 하는 실질적인, 직접적인 주체자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 행위의 책임이 주어에게 있다고 볼 수 있죠. 동의하시나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주어와 동사 관계의 핵심 개념입니다. 다음은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동사 행위의 목적지는 목적어입니다. 동사를 받는 대상이죠. 여기에서 이 목적어와 주어는 같은 대상이 아닙니다. 주어와 다르기 때문에 동사 뒤에다가 목적어를 더 써주는 거죠. 이것이 동사 목적어 관계의 핵심 개념입니다. 자, 이 핵심 개념들을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우선 주어와 동사. 이 네모 동그라미 네모 구조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The heater increased the temperature. 히터가 온도를 올렸다. 히터가 주어고요. 올리다가 동사입니다. 히터가 올렸습니다. 의미상 히터가 올리는 행위를 한 행위자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뼈대 2 문장의 주어는 행위자고 동사는 행위자의 행위가 됩니다. 온도를 올린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네, 히터에게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의미는 동일하지만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온도의 입장에서. 온도가 올랐다. 히터 때문에. 이렇게요. The temperature is increased by the heater. 50강에서 배운 수동태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the temperature가 주어, is increased가 동사 덩어리입니다. by the heater는 부속처럼 추가로 붙은 전명구입니다.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수동태 문장은 주어가 동사의 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행위자는 여전히 히터고요. 히터의 행위가 increase입니다. 수동태 문장에서 전명구는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부사구이기 때문에 떼버려도 문장이 성립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The temperature is increased. 만으로도 완벽한 수동태 문장입니다. 구조상으로만 보면 주어, 동사, 그러니까 온도가 오르다라는 행동을 직접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동사가 BPP 형태인 문장은, 즉 수동태 문장은 주어가 동사를 직접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문장에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동사 행위를 의도적으로 한 이 동사 행위에 책임이 있는 구체적인 행위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동사와 목적어. 자, 이 네모 동그라미 네모 구조에 또 다른 문장을 넣어 볼게요. Tom punched me. 톰이 날 때렸다. 자, 톰이라는 행위자가 펀치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그 펀치가 나라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펀치를 받은 내가 목적어입니다. 당연하지만 나와 톰은 다른 사람입니다. 동일인이 아니죠. 영어 문장에서 주어와 목적어는 다른 대상이라는 것을 잘 기억합시다. 심지어 목적어 자리에 톰이라고 써놔도 사람들은 이 두 톰이 다른 사람, 동명이인으로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은 내가 나한테 펀치를 날릴 수도 있잖아요. 나 자신이 막 너무 밉다던가 막 자책할 때라든가 뭐 그럴 때요. 그래서 내가 나를 때렸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목적어 자리에 우리 38강에서 배운 제귀대명사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사람들이 이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대상이라고 이해합니다. 자, Tom punched me 문장에서 목적어만 바꿔볼게요. Tom punched my face. 나를 때렸다가 내 얼굴을 때렸다가 됐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이 됐죠. 그런데 톰이 내 얼굴을 때렸다는 문장은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Tom punched. 주어 동사는 동일하고요. 목적어를 me로 하고요. 구체적인 이 구타 부위의 설명은 전명구로 덧붙여서 in my face 이렇게요. 이 두 문장은 목적어 부분이 다르죠. 이 둘 중에서 어느 문장이 더 바람직한 또는 자연스러운 영어식 표현일까요? 바로 아래 문장입니다. 왜냐면요, 영어는요, 목적어 자리에는, 즉 동사의 바로 다음 자리에는요, 그 동사 행동을 받는 본질적인 대상을 명확하게 위치시켜 주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적어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그 뒤에 적절하게 추가를 해주는 성향이 있어요. 만약에 위의 문장처럼 Tom punched my face라고 하면, 물론 이 문장도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요, 톰의 펀치를 받은 본질적인 대상이 내가 아니라 내 얼굴만 해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얼굴은 펀치를 맞았지만 내가 펀치를 맞은 건 아니다.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한, 의미가 불분명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영어는 이런 형태의 어순을 그래서 잘 쓰는데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바로 76강에서 배운 네모 동그라미 네모 세모 구조입니다. I saw you. 자, 주어에 보다라는 행위가 닿은 본질적인 대상이 너라는 목적어입니다. 내가 너를 본 거죠. 그리고 목적어 관련 정보를 추가해서, 자, 이때는 이 추가 정보 부분이 전명구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 알파라고 불렀었죠. dancing. 자, 내가 너를 보았다. 춤을 추고 있는 너를. 이번에는 목적어 뒤에 또 다른 목적어가 나오는 어순입니다. 네모 동그라미 네모 네모 구조입니다. 목적어가 두 개라는 것은 이 두 목적어 각각이 동사의 행동을 받는 본질적인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나의 동사 행동을 받는 본질적인 대상이 둘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어순에 사용되는 동사 안에 들어있는 행동이 두 가지 행동으로 나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하다와 주다의 행동이 합쳐진 해주다류의 해석이 가능한 동사들입니다. 주다라는 행동을 받은 대상은 누구이고요.
동사 바로 뒤에 옵니다. 그리고 하다라는 행동을 받은 대상은 무엇으로 이 첫 번째 목적어 다음에 옵니다. 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사줬다. 사서 준 거죠. 누구를? 그녀를. 무엇을? 아이패드를. I bought her an iPad. 이번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에서 동사의 행동을 받는 대상이 불필요한 문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네모 동그라미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토니가 갔다. 토니가 스스로 간 것이지 다른 대상을 가게 한 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은 목적어가 필요 없습니다. 토니 went, 주어 동사 단 두 단어로 문장이 됩니다. 의미의 흐름은 앞에서 나온 주어 동사 관계와 동일하게 주어가 스스로 동사 행위를 했고요. 그 동사 행위를 받은 대상이 따로 없고 다시 주어가 됩니다. 이렇게 주어가 한 행동을 다시 주어 자신이 받으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죠. 이런 문장은 대개 주어가 주어 자신에게 흔히 할 수 있는 일 또는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묘사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추가로 네모 동그라미 구조의 문장은 워낙 짧고 그 속에 들어있는 정보의 양이 적기 때문에 문장 뒤에 다양한 전명구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격의 이 네모 동그라미 구조의 문장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He spit. 그는 침을 뱉었다입니다. 이 spit은 뱉다라는 행동을 묘사하는 동사인데요. 기본적으로 침이라는 목적어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 없이 그냥 he spit이라고만 해도 그가 침을 뱉었다는 의미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런 네모 동그라미 구조 문장은 엄밀히는 주어 동사 목적어 구조지만 목적어가 동사 속에 숨겨져서 네모 동그라미까지만 써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가 내용으로 오늘 강의 맨 앞에서 이 4개의 문장 구조가 언제나 형식적으로 명확하게 분류되는 건 아니라고 했는데요. 그런 예문을 몇 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The temperature is increased. 앞에서 봤던 문장인데요. The temperature가 주어, is increased가 동사 덩어리라고 봤었죠. 그렇지만 the temperature는 주어, increased는 올라간 이런 상태를 뜻하는 형용사로 보고 주어의 상태를 밝혀주는 뼈대 1 문장으로 볼 수도 있겠죠.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I want you to watch this movie. 이 문장에서는 I가 주어, want가 동사, 그리고 목적어를 지난 45강에서 배웠던 이 동사로 만든 명사로 생각해서 보는 것, 영화를 보는 것, 네가 영화를 보는 것까지 이렇게 긴 명사로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I가 주어, want가 동사, 그리고 목적어를 you로 생각하고요. To watch this movie를 목적어를 추가 설명해주는 정보 플러스 알파로 보는 거죠. 76강에서 배운 목적어 뒤에 추가 정보가 따라오는 구조라고 봐도 좋습니다. 또 다른 예입니다. The nurse reminded me to keep wearing a mask. The nurse가 주어, remind가 동사, 그리고 목적어를 역시 동사로 만든 명사로 생각해서 계속하는 것, 내가 마스크 쓰기를 계속하는 것, 이렇게 긴 명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the nurse가 주어, remind가 동사, 그리고 목적어를 me로 생각하고요. to keep wearing a mask를 목적어를 추가 설명해주는 플러스 알파로 보는 거죠. 또는 the nurse가 주어, remind가 동사, 그런데 이 동사 의미를 기억나게 해주다, 즉 기억나게 하다, 주다, 이 두 개의 행동으로 나눠 볼 수도 있으니까 목적어도 두 개로 생각해서 나를 마스크 쓰기를 계속하는 것을 으로 생각해도 될 겁니다. 마지막 예로 she waved. she가 주어, wave가 동사. 그녀가 손을 흔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she waved her hand와
의미가 동일합니다. 동사 wave 안에 손을 흔들다라는 동사와 목적어의 의미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것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도 있고요. 아마도 자연적인 이 언어라는 현상을 인공적으로 만든 형식이라는 틀에 끼워 넣으려다 보니까 이런 모호함이나 다양함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 자체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말이 되는 영어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어순의 원리를 먼저 잘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봤던 한국어 예문을 영작해 봅시다. 각각의 문장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서 영어 어순의 원리에 따라서 영작을 해봅시다. 줄 간격을 여유 있게 하고요. 그녀는 내 뺨을 후려 갈겼다. 자, 정신이 번쩍 드는 예문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자, 문장의 의미를 음미해 보니까 누군가 어떤 행동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뼈대 이 구조의 문장이죠. 그녀가 후려 갈겼습니다. 뭐를요? 내 뺨을요. 자, 영어로는 주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she. 그 뒤에는 주어의 행동, slapped. 이 행동의 목적지는 my cheek. She slapped my cheek. 자, 그런데 이 문장 목적어를 좀 더 근본적인 대상으로 또렷이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뺨을 맞은 근본적인 대상은 바로 나죠. 그래서 she slapped 목적어를 me 그리고 이 뒤에 목적어 관련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더해서 on my cheek 전면구로 뺨 맞은 장소를 더 설명해 줬습니다. 자, 이 두 문장 중에서 더 나은 영작이라고 꼽는다면 She slapped me on my cheek 입니다. 여름철엔 기온이 오른다. 당연하죠. 여름이 되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여름철이 주어인가요? 아니죠. 기온이 주어이고 기온이 하는 행동은 오른다입니다. 여름철이 오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온이 주어. 영어로는 주어 the temperature, 동사는 increases. 자, 만일 여기서 동사를 is increased로 하면 안 될까요? 이러면 수동태 문장이 되는데요. 수동태 문장에서 우리는 문장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온도를 올리는 이 동사 행위에 책임이 있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자, 주어와 다른 행위자가 분명히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행위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물론 지구 공전이나 아니면 이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처럼 여름철에 기온을 올리는 원인이 있기는 한데 이것들이 고의적으로 인공적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온도를 올리는 이런 행위를 구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 어떤 자연의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라는 주어가 스스로 오른다라는 행동을 한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The temperature increases 이죠. 주어가 동사행위를 직접 했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동사행동을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철의 부분은 시간 정보를 말해주는 전면구 부속 부사 in the summer season을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The temperature increases in the summer season. 스미스가 용광로 온도를 1000도까지 올렸다. 주어는 스미스라는 사람이네요. 주어가 한 행동은 올렸다. 뭐를 올렸나 봤더니 용광로 온도를 올렸네요. 간단한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입니다. 영어로는 Smith increased the furnace temperature. 1000도씨까지는 마치 온도계의 바늘이 1000도라는 눈금이 있는 장소까지 쭉 움직이는 것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장소 정보를 말해주는 전면구로 생각해서 to 1000 degree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이 문장과 내용은 동일하지만 조금 각도를 다르게 바라봐서 용광로의 온도를 주어로 문장을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어로는
용광로의 온도가 1000도씨까지 올랐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문장은 주어가 용광로 온도, 동사는 올랐다. 1000도씨까지는 뭐 전면구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영어로는요. 주어 the furnace temperature, 동사 올랐다. increased 일까요? 아니면 was increased 일까요? 자, 역시 이 문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이 용광로 온도를 의도적으로 올린 행위자가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있나요? 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바로 스미스죠. 자, 이렇게 용광로 온도가 인위적으로 높아진 건 모두 스미스 책임이에요. 자, 그러니까 the furnace temperature was increased 죠. 그리고 1000도씨까지는 아까와 동일하게 장소 정보를 말해주는 전면구 부속으로 to 1000 degree. 자, 온도가 올랐다는 의미를 가진 이 두 비슷한 문장의 차이 잘 구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나는 톰에게 투표를 했다. 주어는 나, 내가 한 행동이 있나 보니까 했네요. 뭐를 했나요? 목적어는 투표. 간단한 주어 동사 목적어 문장입니다. 그런데 영어 동사 중에서 투표를 하다라고 이 동사 목적어를 모두 가지고 있는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를 쓰면 굳이 목적어를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영어로는요. 주어 I, 투표를 하다라는 동사는 voted.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톰에게라는 전면구 부사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톰이 당선되라고 톰한테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for To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I voted for Tom.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올리브는 몰리의 비밀을 조에게 말했다. 주어는 올리브. 올리브의 행위는 말했네요. 뭐를요? 몰리의 비밀을요. 조에게는 나중에 전면구 부사로 만들어서 문장 뒤에 붙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요. Olive told Molly's secret. 그리고 이 뒤에 조에게 to Joe. Olive told Molly's secret to Joe. 자, 그런데 이 문장은 조금 다르게 구조 분석을 해도 됩니다. 동사 말했다를 말해서 줬다라는 이 두 가지 행동으로 보는 거죠. 즉, 올리브는 말해서 줬다. 조를 줬고요. 몰리의 비밀을 말했고요. 이렇게 하면 영어로는요. Olive told 누굴 줬어요? 조를. 뭘 말했어요? Molly's secret. 이렇게 두 개의 목적어를 나열해서 영작해도 좋겠습니다. Olive told Joe Molly's secret. 제가 여기서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자, 이 문장은 영작이 수월하게 한국어를 미리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제가 여기서 담배를 피우는 걸 꺼리시나요? 이렇게요. 그러면 대답도 아니요, 안 꺼려요, 괜찮아요 정도가 되겠죠. 주어는 당신, 당신의 행동은 꺼리다. 뭐를 꺼리냐면 나를. 그런데 어떤 나냐면 여기서 담배를 피우는 나. 나가 목적어의 본질이고요. 목적어 내가 담배를 피우는 상태라는 추가 정보를 붙였습니다. 영어로는요. 주어 you, 동사 꺼리다는 mind. 그런데 의문문이니까 조동사 do를 앞에 두고 do you mind? 자, 그 다음에 본질적인 목적어 me, 그 뒤에 목적어의 추가 정보 담배를 피우는 smoking, 그리고 여기서라는 장소 부속 here, me smoking here가 목적어 플러스 알파 부분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Do you mind me smoking here? 또는 이 문장도 조금 다르게 분석할 수 있는데요. 당신이 꺼리다. 뭐를? 내가 여기서 담배 피는 것. 이렇게 목적어를 하나의 긴 명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Do you mind? 그리고 뒤에 목적어를 동명사 smoking, 담배 피는 것. 이거를 더 늘려서 me smoking, 내가 담배 피는 것. me smoking here, 내가 여기서 담배 피는 것. 이 두 문장은 아주 똑같습니다. 같은 영어 문장이라도 이렇게 구조 분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죠.
자, 이 물음에 대답도 해보면요. 아니요, 괜찮아요. 자, 일단 꺼리지 않으니까 no, 그리고 그 뒤에 더사를 붙여서 I don't, 그리고 여기에 mind까지 넣어주면 더욱 명확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Do you mind me smoking here? No, I don't mind. 나는 방금 내 차를 고쳤다. 주어는 나, 내가 한 행동은 고쳤다. 뭐를? 내 차를.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왔습니다. 방금은 나중에 부사로 문장에다가 붙여주면 되겠죠. 영어로는요. I fixed my car. 부사 방금을 just로 동사 앞에 붙여봅시다. I just fixed my car. 자, 이 문장에 주어 동사 관계가 말해주는 건 뭐예요? 동사 고치다 라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한 행위자가 나라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직접 내 차를 고쳤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직접 이 fix라는 동사 행위를 한 게 아니라 정비사님한테 차를 맡겼다가 방금 기사님에 의해서 고쳐진 내 차를 받은 거라면 영어 문장의 형태도 바뀌어야 됩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 내가 한 직접적인 행동은 가졌을 뿐이에요. 뭐를요? 고쳐진 내 차를요. 내 차가 내가 가진 본질적인 대상이고요. 내 차의 상태를 조금 더 추가해서 붙여줍시다. 정비사에 의해 라는 부분은 생략할게요. 문장 내용상 핵심 정보는 아니니까요. 영어로는요. I 가졌다. had 또는 got. 뭘 가졌냐면 목적어 본질적인 대상인 my car 그리고 목적어 뒤에 지금 내 차의 상태가 어때요? 고쳐진 상태예요. fixed. my car fixed가 목적어 플러스 알파 부분의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사 방금까지 넣어서 I just had my car fixed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작 연습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문법 지도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스스로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사로 만든 명사 중에서 핵심 명사가 맨 앞에 나오고요. 그 뒤에 관계사라는 게 붙는 긴 명사가 있는데요. 이 핵심 명사 관계사의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